ETF 하는 사람들은 난 선물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본인들은 이미 선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연계되어 있는 게. 연계되어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다 좋아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2022년 오늘 이제 첫 촬영, 첫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도 저희 이제 촬영분은 명절 지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즐거운 명절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분위기는 이제 뭐 호랑이라 그런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활기차게 올해가 시작하는 느낌인데 금융시장은 좀 아니더라고요. 금융시장은 활기차지 않은 거지. 네. 근데 뭐 한번 호랑이가 점프하기 전에 웅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뭐 연초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작년은 연초에 한 3월까지는 막 되게 뭘까 주식 최고다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은 좀 저는 좀 뭐랄까 힘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공교롭게 뭐 지금 촬영을 저희가 미리 하니까 FOMC 발표 난 다음 직후라서 뭐 나름 이제 파월의 얘기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분석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가지 주제 또 늘 같이 해주시는 전문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강 전문님 준비해주신 이제 빅스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빅스 관련된 좀 추억들이 막내 때 이제 빅스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고객 주문 받아서 뭐 주문 실수도 하고 그때는 이제 빅스 지수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한 호가에 한 10개 정도 잔량 있었나? 그런데 이제 고객이 주문을 좀 잔뜩 내갖고 제가 셀바이를 거꾸로 냈거든요. 그래서 양봉을 크게 만들고 다시 원래대로 그걸 정리했더니 제자리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주문을 정상적으로 내면서 회사의 손해만 본 그런 슬픈 추억이 있는 상품인데 그래서 한동안 빅스를 이제 잊고 지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빅스 지수 관련해서 한번 보면서 오늘 주제는 이제 빅스를 보면 나스닥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어떤 시장 변동성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얘기가 한참 뭐 이렇게 위험 지표다 뭐 이 정도 나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 채널들 생겨 있잖아요. 네. 뭐 상프로나 이런 좀 유명한 금융 데들, 채널들. 금융 네. 채널들. 네. 그런 데서 빅스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빅스가 37이면은 사도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주식 쪽 방송이잖아요. 선물 쪽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지금 이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뉴스를 찾는 것 같아요. 어떤 지표라도 끌어내서 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 37이요? 네, 37. 제가 딜 미스한 게 15일 때 20빚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37이면 팔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사실 빅스 입장에서는 37이면 파는 거고. 높죠. 높으니까. 그렇게 높을 때는 이제 설명하면서도 나오겠지만 그냥 모두 다 너무나 이제 패닉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컨트레리언으로 역발상으로 매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코멘트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37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잘 다들 모르고 그냥 37 지표다 이러고서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진 건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채널에서 얘기하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그냥 첫 페이지 만들어서 드렸던 게 이제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에다 똑같은 거를 다 넣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빅스랑 S&P 500이 쭉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먼저 딱 시작할 때 이제 왜 이 그림을 딱 보면 지금 왜 그 빅스가 높은 바닥이라고 그럴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포다. 그래서 다 이제 죽을 사람 죽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뭐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바닥일 것 같으세요? 경험상 어떠세요? 그렇진 않았고요. 사실 이제 저는 선물 쪽으로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스가 한 37 정도면은 좀 평상시보다 높거든요. 오히려 셀플레이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빅스 입장으로는 셀해야 되는 입장이죠. 원래는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때는 뭐 15나 빅스 지수는 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트렌드가 있어서 쭉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단순히 이제 빅스만 보고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또 뭐랄까 시장의 임팩트랑은 또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제 후배들 많이 쓰던 표현인데 벗고 있던 속옷도 벗어서 팔아야 되는 뭐 폭락장 뭐든지 들고 있으면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장에도 빅스는 또 그렇다고 이게 100씩 그러니까 30 이상 90 간 적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쫙 그런 트렌드가 되는 스타일의 어떤 지수는 아니거든요. 뭐 보통 인덱스라고 하면 쭉 꾸준히 오르거나 뭐 쭉 내리거나 이런 형상이 있는데 빅스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임팩트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 같으세요? 보면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트렌드를 찾긴 좀 어려울 수도 트렌드는 있을 것 항상 하향 트렌드죠. 네. 그 어쩌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빅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빅스가 기본적으로 옵션 트레이딩 하는 데랑 아주 깊게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빅스가 ELS 해지하고 이런 데도 엄청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수나 이런 이제 집수라고 표현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는 다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옵션을 거래를 실제로 하고 아비트러지도 하고 마켓 메이킹도 그걸로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언더라인이 있어요. 예, 있고 그 언더라인에 따라서 실제로 해지도 하고 실제로 마켓 메이커들은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나 금융기관들, 뉴욕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아비트러지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그림 보면은 제가 오른쪽 그 차트를 로그 스케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S&P는 너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려놓으면 이게 조금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보면은 지금 막 내렸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맨 오른쪽 보시면 많이 안 내렸어요. 그러네요. 퍼센티지로 생각보다는.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건 지금 되게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오늘도 엄청 내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막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퍼센티지로 되게끔 로그 스케일로 바꿔보니까 그런 코로나 때 빠진 거하고는 뭐 잽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 빠졌을 때 볼 때하고도 뭐 그 정도쯤은 뭐 여러 번 있었네 뭐 이 정도 맞습니다. 그림쯤 돼요. S&P는 이제 한 10% 조금 아직 안 빠졌어. 오늘 빠지면 이제 10% 넘을 것 같아요. 10%, 네.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요 빅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그냥 네이버 사전 치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시사경제 용어사전이 나오고요. 하나는 매일경제 용어사전이라고 한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도 볼 때는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애매해요. 제일 보면은 S&P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는 공포 지수라고 불리운다. 뭐, 최고치를 가면 불안 심리가 커진다. 뭐, 이런 말 써놨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 용어사전에서는 약간 비스슨한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그래도 얘는 좀 나아요.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다. 그죠? 여기 기대라는 표현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아까 저희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반대로 움직인다. 빅스 많이 올라가면 이제 반등 여지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얘기가 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다음에 차트 그려보면 정말로 한 37 넘어간 적이 몇 번이 없어요. 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제 그림을 제가 저거 넣어드리면서 맨 위에 써놓은 게 뭐냐면 제일 위가 몇이죠, 그러면? 제일 위는 끝 언리미트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코로나 때예요. 9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레벨까지 갔다가 가면은 무조건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ETF들도 있다가 상장 폐지도 당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인버스 빅스들. 그리고 롱 빅스도 또 상장 폐지 당한 적도 있고 그래요. 2배 빅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레버리지 레버리지 빅스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게 가장 좋은 전략이냐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37 넘어가서 팔면 무조건 먹어요. 솔직히 저희들 이제 트레이딩 할 때도 30 넘어가면 무조건 팔면 먹는다거든요. 기회가 많지 않다. 이게 문제지. 무조건 인버스 빅스를 그 빅스 인버스 되는 ETF를 저희 이제 그런 거 맵 못하게 되니까 인버스 빅스를 뭐 35 이상일 때 팔면 무조건 먹는다. 한 6개월까지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한 뭐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그리고 그냥 옆으로 가더라도 DK로 계속 먹어요. 옵션 셀하고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 말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로도.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할 때는 S&P 500 옵션에서 내재 변동성, 그러니까 변동하는 내재 변동성을 뽑아서 그걸로 가중 평균해 놓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계산할 쉽게 수 있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니, 뭐가 제일 이 단어 중에 이제 보통 이제 내재 변동성 이런 단어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재 변동성은 옵션을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옵션에서 거래될 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이 비싸지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 많이 나면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거든요. 그냥 이거 제가 그래서 옵션 설명할 때 항상 보험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험료가 당연히 사고 많이 나면 비싸지는 거고 사고가 조금 나면 뭐 싸지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 조금 냈다가 사고 나면 대박 받는 거고 그래서 뭐 스킴으로 보면 똑같다. 옵션이나 이게 근데 그러면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면 사고 많이 나면 비싸지는 거고 사고 안 나면 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폭락이잖아요. 아니면 폭등이거나 폭등은 사고라고 표현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폭락하는 게 사고니까 그걸 이제 막는데 비용이 많이 들 때는 비싸지고 적게 들 때는 싼 거죠. 그래서 그게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변동성이 커지면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밴드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을 그 가격 모델에서 빼면은 내재 변동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옵션이 복제가 돼요. 옵션을 델타로 웬만큼 복제를 하면 마진을 많이 갖고 복제를 하면 계속 범을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그렇죠. 일반인들이 할 필요는 없는 거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건 마켓 메이커들이 해주고 있어요. 기계로 다 해주고 있어서 적정한 밸류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그걸 또 아비트러지로 하는 또 헤지 펀드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5, 37이면은 그냥 팔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경우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면 다 같이 그때 이제 문제는 거기겠죠. 그때 물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리해야 그냥 할 그쵸? 수 있는 건데. 네, 프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내가 물렸을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내가 손실이 왕창 나 있잖아요. 대부분 증권사가 옵션을 막 매도하다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걸리게 되면은 더 팔 여력이 없죠. 그냥 이미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상태니까. 그냥 버텨야 되는. 버티고 이걸 어떻게든지 핸들링 하려고 하는 시간을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레벨에 무조건 들어가면 거의 99%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싼 경우에 들어가면. 뭐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은 현금화를 많이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주식으로 시점인 따지면 거죠.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네. 물려 있으면 안 되고. 물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신규 진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주식 하나도 없으면 오늘같이 폭락한 장에는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찬스일 수 있죠. 있죠. 줍줍. 예, 이렇게. 줍줍이죠. 네. 줍줍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네. 근데 이미 평가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줍줍이 안 되죠. 그게 항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옵션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재 변동성들로 만들어진 지수예요. 그래서 그거 반대편에서 이게 비싸냐 이게 싸냐 해서 옵션을 팔고 빅스를 사고 옵션을 사고 빅스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지수가 아니에요. 리얼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만기도 다양하니까 이제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단기 옵션이 있고 좀 긴 옵션이 있잖아요. 네. 그럼 30일이면 중간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옵션 개수를 바꿔요.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만기가 30일쯤 되게. 예, 일주일 남은 거 있고 한 달 일주일 남은 거 있으면은 하루 지날 때마다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만기일이 30일이 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라면 지수죠. 그러니까 해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옵션을 다 거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수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그냥 뽑아낸 게 아니라 리얼로 거래되는 옵션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장 되게 이게 어렵고 멋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볼 서피스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변동성 공면. 어렵죠. 이런 거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일단 이제 어려워 보이네요. 어려워 보이죠. 일단 그래서 이제 변동성도 이자율 커브처럼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비싸졌다가 뭐 싸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다 수급이에요. 변동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옵션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레벨 이상 비싸지면 통계적으로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파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또 팔려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공면이고 저 공면에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빅스 지수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동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옵션에서 뽑아낸 변동성을 얘기를 하니까 빅스도 그렇고 다 그
연율화된 변동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나누기 16 한 것만큼 매일 움직인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빅스가 16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1%씩 움직일 거야. 움직일 가능성이 68%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못 따라가고 못 들어갔나요? 이게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빅스가 16이에요. 빅스 가격이. 빅스 가격이 1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의미일까? 그냥 빅스가 16이에요. 그러면 16이면 그냥 노멀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적절한 레벨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빅스 30 넘어가면 32 넘어가면 뭐 좀 과열인 것 같아요. 높아진 것 같아요.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게 다 연율화된 거기 때문에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통계적 얘기하는 거 이제 복잡하니까 그걸 뺀다고 치면은 뭐 이제 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고 표준 편차가 되면 걔가 변동성이 돼서 시그마가 되고 뭐 이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복잡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딱 기억하실 거 하나는 딱 그거예요. 그냥 변동성 뭐 지표 또는 내재 변동성 이런 게 나왔으면 그냥 나누기 16을 하시면 돼요. 왜 16을 쓸까요? 16이 왜냐면 변동성에다 250일이잖아요. 1년 영업일 보면.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만들어낸 게 변동성을 만들어낸 게 250일 기준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루트를 씌워서 250일을 하면 16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가 250일이어서 16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여서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조금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다 귀찮다. 나 그냥 의미만 알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연율화된 변동성, 뭐 내재 변동성 이런 걸 얘기를 딱 하면은 그냥 나누기 16 한 것만큼 매일 움직인다는 얘기네 만기까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30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빅스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6이에요. 그럼 16 나누기 16 했으니까 1이잖아요. 1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1%씩 매일 움직이면 번전인 옵션 가격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은 매수하는 거고, 그것보다 덜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은 매도하는 거죠. 옵션으로 해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걸 보고 이 옵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나온 거니까 빅스가 나온 거니까 여기 가격을 본 거거든요 결국. 선물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물은 이제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변동성을 가지고 이걸 왜 알아야 되나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현재 선물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면 30일 뒤에 이만큼가 이렇게 밴드가 움직일 밴드가 나오는 거죠. 확률상의 밴드. 그럼 여기 끝까지 갔으면 매수하면 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밴드를 만들 때 이걸 써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테크니컬 밴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이제 역사적 가격으로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놨고 그 볼린저 밴드 만드는 거를 임플라이드 볼을 빼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밴드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밴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재 변동성을 그럼 누가 만드냐라고 보면 결국은 옵션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비싸지는 것처럼 위험하면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결국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좀 덜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본데 아니면 아직 패닉이 아닌가 본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숫자상으로. 그러면 이제 옵션 시장을 이제 생각해 보면 누가 옵션 시장에 참여를 했느냐라고 보시면은 뭐 차익 거래자도 있고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기관 투자가들도 있고 헤지 펀드, 뭐 투자은행, 금융 투자, 개인 투자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은 콜을 매수하거나 항상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풋을 매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풋을 ELS 있잖아요. ELS가 풋을 매도한 거예요. 몰랐어요. ELS가 결국은 풋을 매도한 거예요. 풋 옵션을 매도한 거를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돈 다 주고 한 번에 탁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쿠폰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옵션 프리미엄 받은 거예요. 풋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ELS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 사는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으로 갔을 때 옵션 파는 거고. 단지 이제 막히는 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옵션 거래한 거는 손실이 무한대지만 매도면은 아니죠. ELS 산 사람들도 손실 무한대예요.
그럴까요? 50 낙힌되면은 주가 빠진 것만큼 너 다 손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약간 조금 그렇죠. 이제 말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ELS 산 사람의 페이오프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 풋옵션 모양이잖아요. 그러네. 모양 은행에서 산. 팔 때는 뭐 덜 내려간다고 은행에서는 하죠. 50% 은행에서 팔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는 안 빠지면 본전입니다. 본전입니다. 그리고 본전은 안 빠지는구나. 이 정도 50% 빠지겠어요. 뭐 이러고 네. 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독원에서 이제 그게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들은 이쪽에 포지션이 생기는 거고, 그럼 기관들은 어느 쪽 포지션이냐면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주로 가져가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헤지펀드도 그렇고 보험사들도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 하고 나면 이제 하락은 방어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풋옵션은 사는 거죠. 풋옵션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을 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보험료를 내다 보니 좀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봤을 때 한 달에 뭐 20%는 10%는 안 올라갈 것 같아. 5%는 안 올라갈 것 같아 하는 레벨을 잡아서 콜옵션도 또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받아서 풋옵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된 거래를 엄청 많이 해요. 기관들도 그렇고 헤지펀드들도 그렇고 이렇게요. 이렇게죠. 네. 네, 옵션 이렇게 그걸로 설명해요. 오른손이 콜, 왼손이 푸시고 올리면은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그렇네. 네. 되네. 그래서 그러니까 합성하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면 이게 합성이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또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러니까 주로 보면 오른손을 좋아해요. 오른손을 올라가는 들고 아래손을 계속 내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결국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수랑 그죠? 똑같거든요. 매수인 거죠. 네. 그럼 기관들은 받는 거죠. 내려가는 주식은 이미 있으니까 에셋 얼로케이션상. 그러니까 밑을 막아야 되겠으니까 풋을 자꾸 사고 네. 이거 프리미엄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콜을 팔아서 네. 좀 메꾸고. 메꾸고. 예,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수급이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옵션 거래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서 그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변동성이 무서워지게 사람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무서울 것 같으면 풋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계속 변동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빅스가 올라가는 거죠. 개인들은 뭐 계속 또 열심히 팔고 그쵸. ELS 쿠폰 올라간다 그러면서 계속 고프 쿠폰이라고 팔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 장이 폭락하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왜냐면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이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스컷 하는, 그래서 맨날 우리 선물 옵션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그것도 이제 그걸 받아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생긴다. 그렇죠. 선물은 제로섬이니까. 제로섬이니까. 누군가 마이너스를 봐야 플러스가 생기거든요. 생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제로섬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그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정말 진짜 악의 축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렇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투기고, 그다음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고, 카지노를 왜 열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박이라고 그죠. 평가하죠. 예, 평가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도박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게 선물인데. 그쵸, 원래 그쵸. 해지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로섬 얘기 드렸으니까 반대편에 도박자가 있어야 이게 맞거든. 해저라. 그래서 그쵸. 그거는 뭐 상관관계인 거고 뭐 마찬가지죠. 칼을 강도가 쓰면 범죄용이고 그렇죠. 유리에 쓰면 유리용이거든요. 네, 그걸 맞습니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네,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죄송해요. 얘기가 좀 짧은데 새서 그러는데 방송 나갔는데 이제 초청된 이제 출연자가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반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위 이렇게 시장에 좀 사행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거든요. 대부분 뭐 소위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객 유치해서 막 하는 사람들 실력이 없고 고객 유치하는.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들은 그쵸, 그럴 그쵸. 가능성이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크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사니까 이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하찮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뭔가 공부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 그쵸. 갈수록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 바른 방향이냐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오히려 또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 같은 채널 통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걸 좀 공부를 하게 도와드리는 그쵸. 건데, 맞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권 사듯이 하는 분들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금융권에서는 그런 도박으로 보는 비트코인도
공부를 해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뭐 금융권에서 볼 때는 재료가 없는데 뭘 보지 하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도박으로 보는 거는 조금 시대에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맞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뭐 옵션 해갖고 뭐 인생이 말아먹었고 뭐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실제로 보기도 했고 뭐 자산가였는데 뭐 이제 뭐 얘기 좀 세서 죄송한데 콜옵션 매수를 해서 한번 대박이 나니까 그걸 잊지를 못해서 계속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금액을 올리고 그 옵션은 이제 행사가 안 되면 소멸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옵션은 그렇죠.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옵션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작은 돈을 태워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분은 큰 돈을 태워서 손실을 극대화했잖아요.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분들 손실을 극대화했다기보다는 이제 욕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변동성을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확률이 낮은 것에 베팅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너무 낮은 거를 베팅을 하면 리턴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대 5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거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실 때, 저희 채널을 보실 때, EBS 와서 이런 거 보실 때, 예를 들면은 이게 투기로만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거래를 하고 그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ELS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 옵션으로 이 ELS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ETF 선물 다 거래 안 한다고 하지만 ETF 막 사람들이 사지만 그 안에 다 선물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레버리지 ETF는 예, 뭐 다 활용하니까. 들어있어요. 예, 수압 들어있고 선물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게 부품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누군가는 뭔가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게 이제 금융기관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선물 옵션 이제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 매도하면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뭐 이렇게 페이어풀 그려놓고 증권사에서 그걸 제공하잖아요. 네. 외국인의 만기 포지션 네. 외국인이 얼마 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ELS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 하는 사람도 있고 볼러틸리티 아비트러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특히 해외 옵션은 더 그렇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쪽에 뭔가를 다 하나씩 갖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쵸. 프로페셔널은. 그러니까 이 뒤에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 모르는데 이 안에 있는 것만 들고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보면서 일로 나가면 외국인이 돈을 번다 그러는데 외국인 돈을 하나도 안 벌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번 거를 이 뒤에 있는 다른 사람 줘야 돼요. 예, 여기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녀보셔서, 예, 주종님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된 걸 원해요. 그렇죠. 평평한 거. 평평하고 이렇게 마진이 있는 걸 원하지 이게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쵸. 회사는. 그런 얘기는 맞죠. 예.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막 우리가 금융권에서 트레이딩 하면은 뭔가 우상향만 노리는데 그쵸. 사실은 금리에 가까운 형태를 오히려 노리는 거잖아요. 노리는 거죠. 오히려. 구조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빅스라는 지수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빅스가 그냥 혼자 제가 있는 그냥 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 뒤에는 옵션이 있고 그럼 이 옵션 뒤에는 또 선물이 있고 왜냐하면 이 옵션을 복제해서 만들려는 사람은 결국 선물로 해요. 선물로 해요. 왜냐하면 옵션을 누군가는 사고 싶잖아요. 그럼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 말이죠. 대부분 기관이죠. 팔고 나면은 이거를 바로 사면은 이게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팔고 여기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지는 선물로 해요. 그걸로 이제 샀다 팔았다 뭐 하는 걸로 해서 이걸 해지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상한 ELS가 있고 여기는 옵션이 있고 여긴 또 선물이 있네. 그러면 또 선물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선물의 기본은 구성된 현물 바스켓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또 차익 거래를 해요. 얘네랑 또 선물이랑 여기 옵션이랑 변동성 가지고 또 차익 거래를 해요. 시장 조성자는. 그다음에 여기서 구조된 ELS를 만들 때는 이 옵션들을 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이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이 구조화된 상품을 또 고객에게 팔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일부 돼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옵션 포지션 이렇게 된 그림 그려놓고 자꾸 이제 그런 걸로 오히려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어 보이는 거죠. 예, 많은 이
자료들이 HTS도 그쵸.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왠지 글로 따라가고 싶잖아요. 외국인이 이번에는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옵션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뺄 거예요.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프로그램 잔고가 얼마라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단면만 보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다 제가 해봤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뭐 그때 그 11.11 사태처럼 이미 차익거래 포지션 잡고 옵션을 미리 사가지고 네. 빵 하는 이런 거는 솔직히 보여올 수 있어요. 잘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이제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린 큰 그림 안에서도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현물이 키잖아요. 네. 현물 때리면 끝이니까 얘가 그쵸. 다다다다 움직여요. 그쵸. 근데 도미노처럼. 도미노처럼. 근데 거꾸로 이쪽 게 너무 커지면 해치 하다가 얘 거를 많이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웩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구조화 상품도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전성기 시대 때는 진짜 컸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죠. 예. 네,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옵션 참여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털려가지고 다 가시고 좀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남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시하다는 표현이 돈이 잘 안 돼서 수익이 날 수익이 잘 안 거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즈니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옵션 말씀하시는. 국내건 해외건 해외도.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직접 옵션 거래를 하게 되고 그걸 기계 가지고 거래를 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빠진 레벨과 그다음 빠진 형태를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내재 변동성이 빅스가 많이 오히려 안 올라왔어요. 30 정도라면은 지금 정도 빠졌으면 30 한 5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한 좀. 3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번에 뭐 잠깐 장중에 39 갔었다가 다시 31로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이게 며칠 갔어요. 좀 유지됐어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39 갔다가 끝날 땐 3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딜미스한 게 아닐까요? 잘못돼갖고. 근데 이제 S&P니까 딜미스는 아닐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웃클라이로 했단 말이에요. 네. 아, 이러면서 네. 그다음에 기계를 좀 손으로 기계 눌렀고 그쵸. 근데 요새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기계로 돌리고 있어서 저는 이게 39는 좀 이제 오바인 거거든요. 아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39 정도 되면 거의 하루에 몇 프로예요? 39 나누기 16 하면은 그러면 한 3%, 2점 몇 프로, 3%. 네. 그럼 30일 동안 매일 2%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일. 없죠, 보통은. 예, 보통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27년 했는데 매일 움직이는 애는 없어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여야 하루 3%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3% 찍고 그 다음 날은 쉬어요. 일단 뭐 1%대. 간을 좀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폭락하면 반등을 해도 예를 들면 3% 폭락, 5% 폭락해도 2%좀 오르고 좀 간을 보다가 다시 빠지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숨고르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매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팔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매일 2%씩 오르락내리락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30일을.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를 매일매일. 그 정도면은 팔만 하죠. 네. 네. 저는 근데 좋죠. 좋죠.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막 우리가 막 얘기가 많이 갔는데 누가 제일 제일 고통스러울까? 예. 이렇게 아까 질문이 폭락하면, 폭락하면 기관에서 해지하느라고 많이 팔아놨잖아요.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버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있으면 선물로 그냥 대략 커버하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면 샀다 팔았다 게 커져요. 그러면서 손실이 많이 나져요. 그러면은 그냥 걷어야 돼요. 다 정리하는. 정리를 해야 돼요. 한 번에. 그러면은 옵션 가격이 비싼데도 눈물을 먹을 거 다 사야 돼요. 반대 매매처럼. 다 사서 이제 한도 안 걸리게 하려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걸 다 사야 돼요. 그러면 변동성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옛날에 같으면은 이제 뭐 헤지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요즘 변동성 가지고 하는 헤지펀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벨에서 개인들, 기관들 하는 이제 기계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쳐버리니까 이거 하루를 못 넘기고 30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루를 못 넘기네 이거는. 이제. 이거 원래 하루 넘기면은 보통 이제 그런 하루 이틀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손으로 해도 좀 먹을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손으로는 안 되네. 없는 거죠. 손으로는 없는 거죠. 39네?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39를 갔었네. 39에 파신 분들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빅스 선물도 39 갔을 때 이미 기계들이 와서 다 때리고 이쪽 옵션이랑 해가지고 다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높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그 이제 피 흘린 그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게 크라이시스에 가깝게 간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틀리게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이버에 써 있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단기 옵션 매도돼 있는 사람이 패닉으로 올리고 패닉으로 올리면 차익거래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차익거래 온 사람이 팔아서 다시 내려오고 그게 수급인 거죠 결국. 그쵸. 그래서 고평가를 갖다가 계속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과거 대비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것도 섞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다. 네. 그 다음에 뭐 헤지 펀드들의 비중들도 변동성 가지고 매매하는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아놓은 사람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네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아까 제가 로그 스케일로 그렸다고 한 것처럼 뭐 와 이렇게 많이 빠졌어, 100포인트 빠졌어, 1000포인트 빠졌어 이런데 지수대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100 빠진 거랑 지금 100 빠진 거랑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걸로 보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퍼센트들은 별로 안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변동성은 이 퍼센트 움직인 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얘는 안 움직인 거죠. 기계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쪽에서 그린 거는 그게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빅스 움직인 거예요. 저기 위에서 찍은 거 하얀색 쫙 올라갔을 때가 거의 38, 39예요. 그랬더니 좌차짝 내려와서 끝났죠. 네. 찍은 거 한 번, 찍은 거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25일 날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지수 움직인 거 보시면 완전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빅스랑 그 다음에 실제 S&P 움직인 게 완전히 거의 똑같잖아요. 반대로. 그죠? 네, 거울처럼, 완전 거울처럼 움직이죠.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 쭉 연결교리를 말씀을 드린 게 그냥 단순하게 옵션은 옵션대로 가고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가고 뭐 이런 마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물을 갖다가 매매를 하던 뭘로 매매를 하던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그 레버리지 ETN, 뭐 ETF, ELS, 그다음에 구조화 상품들 다른 것들이 다 섞여서 주식 선물 옵션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뭐 ETF 하는 사람들은 난 선물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본인들은 이미 선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연계되어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2배밖에 없는 거야? 유럽 간대요. 5배까지 있어서. 런던 거래소는 5배까지 있더라고요. 미국은 3배 정도가 거의 끝인데 야,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을 맛봤는데 5배 정도면 뭐 순한 맛이죠. 순한 맛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비트코인 옵션 선물도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검을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분명히 선물이든 옵션이든 그런 상품들이 결국은 섞여져서 어떤 다른 상품을 만들고 다른 이코노미를 계속 건드려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들도 이미 그런 구조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냥 선물이나 옵션을 매매를 할 때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즘은 펀더멘탈도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펀더멘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로직들이 나와요. 옛날처럼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만 가지고 로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가 바뀌거나 이런 어떤 주류가 바뀌는 타이밍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쓴 타이밍은 FOMC 전이었어서 제가 그래서 30볼이면은 미친 볼은 아니다. 잘못하면 한 번 더 튄다. 더 튄다. 이게 이제 제 그 원래 맨 마지막 핵심 그거였어요. 그래서 더 튄 거 확인하고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저점인 거 사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비싸게 살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튄다는 얘기는 오늘처럼 이제 아싸라게 되는 거죠. 그쵸. 오늘은 진짜 아싸라더라고요. 쭉 내려. 오늘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간상으로 봐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 보시면은
변동성 빅스가 굉장히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가 지수나 이런 게 빠진 적이 있다. 예. 과거 이게 물론 닷컴 버블 때예요. 네. 닷컴 버블 때고 그 다음 거는 서브프라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세 개가 지금 빨간 선이에요. 네. 결국 이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샘플이 3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100%인 것처럼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거의 사시면 됩니다. 10년 주기에 한 번 온 건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아까 이걸 장황하게 막 뭐 16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네. 설명을 드린 게 왜 37이면은 팔아도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37이면 높아요. 이렇게 과거 보면 이렇게 된 적이 있으니까 네. 37 됐을 때 팔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별로다. 네. 그리고 잘못해서 30에 했다가 여기처럼 90 되면은 전부 다 날려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빅스 선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죠. 37에 매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증거금을 잘 보고 빅스 선물 매도해야지. 빅스 선물 이거 잘못하면 9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뭐 30짜리 9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훅 갈 수 있기 갈 수 때문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 관리 굉장히 빅스를 누군가 한다고 하면 빅스 선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 37이면 고점이라서 괜찮습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뭐 ETF들도 다 있어요. 네. 그 빅스 XIV 그러니까 인버스 빅스 그러니까 빅스가 내려가면은 돈 버는 이 ETF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했다가 망했어서 네. 없어졌는데 새로 나왔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0.5배짜리로 나왔더라고요. 대율을 줄여서. 대율을 줄였어요. 2배였나 뭐. 지난번에 한 배였어요. 한 배였는데 망했어요. 그다음에 2배짜리는 올라가는 거 빅스. 2배짜리인데 망했어요. 볼로티티가 너무 급작스럽게 커지는 바람에 2배를 못 따라가요. 이 ETF이.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빅스 선물을 하든 어떤 선물을 하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빅스 선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16으로 나눠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매일 안 움직일 정도의 변동성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마켓이 패닉이다. 왜냐면 그 기관들이 전부 다 바이백한 거 아니에요. 네. 막 손실 로스컷 한 거예요. 바이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백이 로스컷이죠. 정리한 거죠. 정리한 급하게. 거예요. 네. 이제 다 이제 올해 잘렸구나, 네. 끝이구나 이러고 다 있는 거죠. 이제 그거 당하면. 그렇죠. 당하면 그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관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나도 제가 뭘 하는지 알아야 나도 좀 쟤네들한테 안 뜯기고 나도 좀 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논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빅스 상태를 보면 빅스가 진짜 37, 38에서 계속 논다. 네.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 진짜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얘가 90, 70 간다는 얘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처럼. 근데 솔직히 뭐 서브프라임, 코로나, 닷컴 버블을 때 갔었던 변동성으로 저는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 정도 물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네. 지금 3차 대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스토리로 가는 건 진짜 확률 낮은 일이니까 그걸 빼고 나면은 그 두 번의 경우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저도 뭐 지금 텔레비에 나온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0, 40 넘어가면 30은 좀 까리게 해요. 40 갈 수 있으니까 그 30에서 33%잖아요. 근데 하루에 가거든요. 그렇죠. 훅 가거든요. 훅 가는 동안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긴 어려우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를 잡아서 다른 거 내가 투자하는 거에 좀 사용을 하시고 선물 거래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하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우울한 폭락한 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근데 뭐 폭락이 있어야 다시 올라가는 게 진리인 것 같고 오늘 좀 이제 저희 이렇게 빅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간략히 얘기 드리면 이제 최근에 빅스 지수가 언급이 되는데 뭐 30 중후반이면 뭐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도 좀 바닥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언급이 있지만 좀 더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환기시켜 드리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금융시장이 결국은 금융기관이 주류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옵션 거래할 때 대박을 꿈꾸지만 기관은 다 했지라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반대되는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제일 좋은 예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 보면 줄다리기가 나오는데 덩치 크고 힘 좋은 사람들 조에 들어가야 살아남잖아요. 줄다리기에서. 어디를 갈지는 개인 투자자 눈을 크게 떠야 되거든요. 여자들만 있는 조에 들어가면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잖아요. 거기 물론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는 영감님이 사기 캐릭터여서 이겼지만 현실이 항상 그렇진 않기 때문에 등치 좋은 애들이 뭘 하는지 본다는 입장에서 오늘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뭐 하나만 하진 않습니다. 기관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뭐 ETF, 빅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가 뭐 무슨 이상한 조짐이 생기면 과하게 우리가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30이 갔다고 선물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이 무조건 답은 아니니까 안전장치를 꼭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주문 잘못 내면 30에서 50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저 빅스를 얘기했는데 이게 뭐 아까 우울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변동성이야말로 금융시장의 생명력이거든요. 이게 막 무한히 오르는 시장은 투자자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들어갈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막 주가 올랐을 때 지금 보면 막 9월에 왜 안 샀을까, 그 2020년에 뭐 오늘 공교롭게 LG 엔솔 했는데 LG 화학 그 뒤에도 더 올랐거든요. 그때 뭐 분리 상장한다고 할 때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알지만 계속 오르는 장에서는 투자 못 하거든요. 오히려 흔들려 줘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찬스가 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이나 투자 여력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려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올해 호랑이 해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있으면 정신 차려도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안 물려 있어야 호랑이를 어떻게 좀 하지. 그래서 올해 호랑이 기운으로 투자자분들 아자 이렇게 힘내시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